여보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 글을 쓰고 있네요. 삶이 파란만장하다면서도 가끔은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려웠던 3가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딸로서 항상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지 않았죠. 부모님도 가난을 피할 수 없었고 저는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설거지까지 다 해야 했어요. 14살 때부터는 집안일을 엄마들이 하는 수준으로 다 해야 했죠. 학교에는 다니고 있었지만 자주 빠져서 학업에 소홀했고 결국 고등학교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3명이었고 모르고 구는 행동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 누나 나 옷 안 빨았어 내일. 입구가 꼬란 말여 왜 안 빨아어라 야 문화가 바빠서 못 받았어 다른 빨래도 맞잖아 너희들 밥도 지어줘야 했고 아이씨 그래도 그렇지 꿈 빨아야 지 며칠 쉽게 남 빨아놓은 건가 내 입고 가야 될 말이야 뭐야 임마 누나가 못할 수도 있지 금리가 빨아. 이렇게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가 아니요 빨아주는 사람이냐 말해봐 나는 맨날 이 사옷 빨고 밥 차리는 이 집 일현이야구.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왜 화를 내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화를 내지 괜히 화를 내니 너는 나이도 13살이나 처먹어서 아직도 누나 마음도 모르고 그저 네가 하고 싶은 엄마 홀랑하고 동생 되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놈아 너는 우리 집 장남이라고. 장남이라는 놈이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왜 그래 누너 뭘 꼭 그렇게까지 너 내가 말하는데 앞으로 조심해라 내가 장녀면 너도 장남이야 장남이면 장남답게 동생 부끄럽지 않게 행동 똑바로 해 알았어 철없이 구는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에게.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은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고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쌓였던 화가 보이는데 어느 정도 참다가 선을 넘으면 사정없이 쏘아붙이고 버려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동생도 절대적으로 경계를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에게 제가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말라고 하고 짜증을 더 이상 부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하셨어요. 항상 집을 비우면서 동생들과 집안일을 맡기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미안해했죠.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결혼 초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제 친할머니가 도박으로 많은 돈을 날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아마 그 빚을 갚으려고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사정 때문에 저는 부모님에게 절대로 투정을 부려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남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었고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렵다고 말할까요?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잡아야 했던데 그렇지 못하고 보낸 어린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제 집은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제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집안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동생들도 별탈 없이 자랄 수 있었고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가며 먹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저는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미신 공장 같은 곳에 아는 사람이 연결시켜줘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서 정당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거의 미싱을 배우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허드레시를 주로 했었고 그때 공장에 계신 많은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사랑도 받았던 거죠. 아이고 봐봐. 또 다른 데 가서 틀렸어. 제가 아주머니가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데 천천히 해야지. 네, 응.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든 어려운 일은 있어? 특히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법이야? 그래도 수키는 나이에 비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천천히, 꼼꼼히 하면 돼.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틀려서 사장님께 잘려서 걱정되는데 에이 무슨 걱정을 하세요. 우리 수키가 와서 이 공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줌마가 수키가 자르지 못하게 잘 막아줄 테니까 속히 잘리면 수키가 사주는 맛있는 커피도 못 마실 테니까 꼭 잘 막아주세요. 정말로요. 그래 천천히 열심히 해보세요. 자신의 딸보다도 어린 채가 공장에서 아둥바둥하는 걸 아줌마들이 귀엽게 봤네요. 저를 많이 예쁘게 취급해 주셨어요. 미싱도 배우고 작은 월급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집안을 도울 수 있었어요. 아들과 딸의 차이는 정말 커 보여요. 전 그래서 집안을 위해 학교도 포기하고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작은 돈을 버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서 의견을 충돌한 남동생은 대학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그 당시 아빠가 아픈 터라 엄마가 혼자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매려 파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밑에 동생이 2명이나 더 있었던 상황에서 장남인 남동생이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말을 하니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이 상황에 굳이 대학교를 간다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누나 모르는 소리야. 봐, 내가 그래도 장남으로서 대학교를 가서 잘 돼야지.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돈도 벌고 집안에 효도할 수 있는 거라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는 건데 군대도 가야 하고 대학도 졸업하여 면 최소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빠도 누워 계시고 엄마 혼자 저렇게 시장에서 생선 팔고 계시잖아. 아빠 병원비도 필요하고 동생들도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어쩜 너는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냐? 누나, 정말 이런 시바 나도 누나 학교도 못 가고 공장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해. 그치만 누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래야 한다는 생각하지 마.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나 한 누가 뭐래도 대학교에 들어갈 거고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더 많은 돈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거야.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끝까지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의견을 꺾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지가 불타오르는 동생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엄마와 서는 결국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인데 한편으로는 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학교가 집과 멀리 있는 경고도 있어서요. 떨어져 있었기에 살 집까지 구해줘야 했고 목돈이 상당히 필요했죠. 난생 처음 만져보는 그런 큰돈을 마련하면서 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답니다. 그게 동생이 부러워서 그런 건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확실한 마음은 알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확실한 경제관념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제가 도와줘야 했기에 월급으로 받는 작은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계획을 세웠죠. 제게 들어가는 돈은 단 100원도 쓰지 않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노력했었는데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공장 아주머니가 세계 어느 나라의 옷을 몇 벌 가져다 준 적도 있으셨다 합니다. 수키야 이거 한번 봐보거라. 어머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딸 사준다고 시장에 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네 것도 살았어. 마음에 드니 아줌마 뭘 이런 것까지 다 수키 네가 하도 동생들이랑 집안 위해서 희생하고 옷 한 벌도 한 사 입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대견한 이 우리 딸이 어스. 내가 아주 업고 다녔을 거다. 네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줌마가 선물해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사이즈는 어떤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혹시 안 맞으면 저 시장 안쪽으로 찝이니까 거기 가서 바꿔도 돼. 아줌마 저는 너무 감사한 아줌마의 선물에 그만 미싱을 하고 계시던 아줌마를 와락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나 한 누가 뭐래도 대학교에 들어갈 거고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더 많은 돈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거야.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끝까지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의견을 꺾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지가 불타오르는 동생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엄마와 서는 결국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인데 한편으로는 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학교가 집과 멀리 있는 경고도 있어서요. 아줌마는 미싱을 하다 번개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안아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이, 깜짝이야. 다크 저녀가 이렇게 아무한테나 남기면 쓰나? 응, 그래, 우리 수키 고마워. 아줌마, 정말 너무 고마워.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꼭기야, 그래, 갚아야지. 그럼 모르는 척 하려고 했어? 꼭 갚아라. 응, 펌,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하며 공장에서 일을 해나갔어요. 동생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조금씩 안정되어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 되어가는데 공장에서 아줌마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그때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믿고 따랐던 공장의 아줌마께서 시내에 다카 미싱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워낙에 꼼꼼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따뜻해서 제가 아주 믿고 의지했던 분이십니다. 아줌마가 차리는 미싱 일은 이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이불에 자수를 놓는 고급 기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지만 아줌마는 저를 젊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당신은 나에게 격려를 주시고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며 자신의 사업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장이나 새 공장보다 높은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어떤 공장에서든 고급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정말 그곳에서의 몇 년 생활은 매우 바쁘기도 했지만 매우 자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하나씩 배우며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 일을 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허들건 일들을 하면서 배웠던 것을 생각하니 큰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 미싱가게의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신 후 세 자녀를 돌보느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셨습니다. 가게 상황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내의 병으로 많은 돈을 사용해 나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겨 돌봐주고 놀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를 잘 따르고 제 곁에 온다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발을 구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 찾는데요. 공장에서 자주 오시게 된 것도 그 아이들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일 못하고 어쩔 줄 몰랐어요. 미안한 마음에요. 그렇지만 일도 중요한데 사람이란 법이 그런 것이죠.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 물건 준비도 미리 맞춰놨고 아가씨는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요. 보아하니 정말 어디에도 실수 없이 잘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어머나, 아닌가 봐요. 저런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여자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없나 봐요. 남자친구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요. 인상 좋은 사장님은 언제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를 잘 대해주셔서 다음 생에는 왕국을 구한 적 있던 것 같아요. 다정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남자친구가 없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인상 좋은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특히 삼형제 자식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챙겨주는 걸 보니 기쁘더라고요. 공장으로 가끔 전화를 걸어 저녁을 사주시기도 했고 아이들이 아파할 때 저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아이들을 도와줬는데 아이들은 저에게 물정 맞춰서 구속력을 느껴 헤어질 때마다 울며 헤어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와 함께 있고 싶어. 아니, 누나도 집에 가야 돼.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 돼. 다음에 또 만나자. 시 더 너 누나라 오늘 함께 있고 싶어. 헤어짐을 쉬려 해도 싫어. 아이들은 저랑 헤어지는 걸 싫어했고 그 말을 듣고서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그 사장님 댁에서 지내게 됐어.
그때까지만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으로만 알았던 그 사장님은 그날 밤에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이상한 감정이 섞인다는 걸 깨달았어. 사장님 집은 방이 2개, 욕실 하나 있었는데 집이 작아서 옆방에서 하는 기침 소리까지 들려왔어. 그런 사장님과 옆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 정말 미쳤어. 아이들이 안 됐다고 해도 그 집에서 그렇게 자는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남녀 관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고 모르는 사이에 그 사장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큰 죄를 저은 듯이 감정을 감추려 했고 거리를 두기도 했어. 자주 만나지 않게 하려 했고 그래서 어디서 불러와요 있어요. 지배해 주세요. 다 잘 이해해 들어보. 돼 여기에 고요 성존중 많으나서 저는 생버는 보이 아내처럼 밍아매봤어요. 우리 빨리 어떤 고민 있어 아줌마와한테 말을 했다. 내가 말했던 말이 아파 마들게 중요한 배 다 얻게 도에 더하지 말고 이 고민 없어요. 뭐 고민할이 있나요 쏙 한의 감정은 숨어라 숨기면 안 되겠다면서 응 아이예요. 겠어요. 나라 모실 사실은 저기 바가말 좋아하는 것 같더 어떡해요 어드해요 간다 알있어. 박중님 아무 오랜 전 구들대인 미음인 아주 큰 분 오히 담이 연한셔서 생만을 살며 님만 생았는데 이를 한 번만 생대 이시 민자기가 애들 불자지만 아주 작은 볼랍지만 노인 다 달되겠는데 어이는 그분도 배신님이 드면 안 아주 세일이 있고 두마 마대로 날에 필 다 면인만 희생으로 패 커제도 생노이가 괜분 열지만 이마일에 산다 호성으로 증고 럴가다야 평대사호란 결혼햇바이를 나타 체크포인트 생각해보라 일이 있을 제 생각도 그랬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 정말 미쳤어. 아이들이 안 됐다고 해도 그 집에서 그렇게 자는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남녀 관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고 모르는 사이에 그 사장님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큰 죄를 저은 듯이 감정을 감추려 했고 거리를 두기도 했어. 자주 만나지 않게 하려 했고 그래서 어디서 불러와요 있어요. 지배해 주세요. 다 잘 이해해 들어보. 아직 연애 경험 없이 사는 아이들과 너도 이래 기며 상처만 남을 것이다 은은한데 자장부자 감사마 이봄 아줌마는 내 예상대로 말씀하신다 당연하다 무사연체 경험이 없는 나는 어떻게 세 자녀가 있고 딸린 아저씨를 좋아하다가 결혼할 수 있나 봐 지가 가정 자녀장을 키울 수 있나. 과연 그의 결혼이 맞을까 생각해보면서 정리하며 도망쳐 박사의 일로 다니던 나던 어느 날 저녁에 외식 났다가 혼자 일했던 팩토리 속서 무리로 큰아들이 전화하다 그 갔는데 우리 날 셀 수가 없어요. 누나만 와서 우리 형을 도와줘 누나밖에 혹 누나도 오면 아빠. 왜 아치안에 아빠 배 안 좋아? 아 신케이 여기 있어준다. 리 누나에게 관리 비어 호나르셔라 아리그 대라고. 무슨 일이야 아빠가 정말 힘이 나 안 돼 내가 알아. 조금만 기다려 나를 애있는 길게 달릴게 장발을 빨리 얼른 놔오. 얼마 안에 보리 이나마이 주감으로 나는 전화를 보고 그 가족으로 가서 높은 열로 추락한 박사를 발견하고 그날 밤을 이면 추가노하고 새벽으로 추가게 되는 박사체 여등을 발견했다. 다밤에 다밤이게 적으로 손길. 요리되었다. 물건을 그려도 그리고 제공신을 밀초치젠느 그을다가 미래 박사가 그분을 위해 내주고 계셨다. 저는 기쁜 작중에서 이홍중의 마음이 들어 쟁이 맞음에 자연히 고색이 나고 있어요. 베개와 이불도 가져다 주시며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주셨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날 상사님은 40세이고 저는 27세였어요. 나이 차이가 많아서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자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결혼 후 상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저를 잘 대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격리 업무도 함께 도맡았어요. 시작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한다더라고요. 돈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회사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결혼 3년 만에 어느 정도 잃어버린 사업 거래처들도 되찾았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고, 남편의 삼형제들만 잘 키우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아주 우연히 임신이 되었어요. 제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형제들이 이상하게 저를 멀리하려는 걸 느꼈답니다. 누나 뱃속에 아이 있어? 라고 물으면서 우리 아기 동생이 생겼어. 그러자 표정이 왜 그래? 왜 안 좋아하는 거? 아이 태어나면 너희들이 아기를 잘 보살핌과 사랑해야 돼 하면서 다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편해진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윽고 알게 된 건 우리 외할머니가 종종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삼형제 중 큰아이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께서 아이를 낳으면 삼남매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게다가 아빠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남편께서 얘기해 주신 것으로 보니 어머니께서는 딸을 잃으시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발언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가장 어린 분이 14살이었으니 정말 예민한 나이예요. 나 역시 14살 때 동생에게 서비스를 요청당하면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 제가 딸을 낳게 되었고 그 후로 세 형제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교육해주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이미 자신들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잃은 삼남매를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그들을 키우는 게 어려울 텐데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주고 지시하지 않고 계시려 했어요. 훈육보다는 사랑을 주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분이시죠. 아이들이 가끔은 심한 말로 상처를 받아도 남편은 결코 크게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적이 없고 대진 속으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혼자 쓰면서 참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얻은 늦둥이 막내딸의 애교에 남편은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아내라는 자리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고 생전 가져본 적 없는 딸도 없고 거기에 한창 어려웠던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으니 남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항상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던 남편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보 모자라고 부족한 데가 감히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다니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소? 너무 고마워요, 여보. 여보 당신이 뭐가 부족해? 당신은 세상 가장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미안해요. 나를 만나서 당신은 친정과 도연을 끊고 산지 6년이나 됐는데 우리 딸도 보여줄 겸 이번 주 주말에는 다시 한번 처각지 배가 봅시다. 여보 그렇게 몇 번이나 쫓겨다고도 또 가장 말이 나와요. 난 가기 싫어요. 오죽하면 그러게 쏘자식 키워보니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걸 알겠소? 만약 생각해봐요. 당신 딸이 나중에 나같이 애 딸린 호랍이 만나서 산다고 하면 용서하겠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 또 한 번 갑시다. 내가 고기랑 산물이랑 좀 준비할 테니 당신도 준비해요. 남편과 나 막내딸과 시간을 붙이지 않다가 몇 년 후에 친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부모님도 용서했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데 엄마는 그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잘못을 깨닫고 부모의 양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존중하게끔 육성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일하며 자식을 기르고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막내딸과 사업이 성공적이었지만 새혼의 첫째와 둘째는 나를 더 이상 부모로서 보지 않았고 삐딱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삼형제를 키운 경험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며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엄마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제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에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남편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만 할 뿐이었죠. 여보, 내가 미안하워. 내가 자신 놈들 잘못 키웠소. 다 내가 죄이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만의 교육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난 당신 의견 존중해요. 나는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삼형제들에게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주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오. 그러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당신이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소. 그래 여보, 알았어요. 나도 최대한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소. 정말 당신 같은 천사가 내게 온 건 하늘의 축복인 것 같소. 사업도 이렇게 잘 되고 참 지금 모든 것이 난 너무 좋아요. 앞으로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분명히 남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저는 자식들을 키워나갔습니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모습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좋아질 앞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삼형제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모습으로 저희 부부는 충분한 지원을. 남편은 아끼지 않고 특히 아들들을 위해 넉넉한 용돈을 주시며 성인이 된 후에는 승용차까지 사줄 정도로 애착이 컸어요. 아들들은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려 했고 남편은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몇십 년간 모아둔 돈 중의 일부를 큰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고 작은 건물과 땅도 아들들의 이름으로 양도할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의 노력을 보며 행복해했지만 어느 날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뇌출혈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운 시절 고혈압이 생겨 그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뇌출혈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69세 정도였는데 아직 50대 어떤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한순간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크게 마치고 난 후 남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미워 내 여보, 뭐 갑이야, 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 얼른 일어나서 지금 그 말 앞으로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해줘요. 알았어요. 알았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병원에 누워만 있었고 저는 남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욕창이 생길까 밤새 도로 남편의 곁에서 등을 닦아주기도 했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고 더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세 아들들은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장남이라는 첫째 아들놈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저기 저 돈 좀 해주세요. 아빠 통증에 돈 꽤 있죠? 뭐 아빠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는 게 먼저 아니더냐? 은희 아버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돈부터 물어보니 우리 집에서 성심껏 돌봐주신 부모님은 물론 옆에 끈질긴 도움을 주시는 사람이 계셔서 이 입에 죄송한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속할 틈이 있나요? 소식을 조금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일단 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아버지의 통장을 제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디서 찾았는지도 궁금해요. 왜 이래요? 아버지께서는 참 잘해주시는데 큰 아들한테도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아닌가요? 아버지가 위기에 처하신 걸 봐서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왜 이러세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세요? 제가 저런 말 할 수 없죠? 둘째 아이가 아빠가 아프다며 그런다고 부탁했던 것도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전 얘기는 그만합시다. 몇십 년 전 얘기해서 소용없어요. 일단 제 계좌번호를 보낼게요. 전화 끊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인데도 가서 얼굴 한 번만 보고 뒤로는 관심을 주지 않고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큰 아들이 진정으로 미워지는군요. 그에게 그 정도로 냉소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심사숙고해보니까 아마 외할머니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은 이야기일지라도 가끔 따로 만나 밥을 먹으면서 돈을 제가 주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친정에는 많은 돈을 갖다 주는데 왜 자기에게는 남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을 가로챌 것이라는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딸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이 집에 돈을 따르려는 음모라고까지 말했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황당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들들을 키워왔고 한순간도 아들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늦게 낳은 딸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모두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을 보기 싫다. 그 사람은 자신도 어려워서 사위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후에 나를 모욕했을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형제들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와서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가 거래 중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돈을 어디로 빼돌리고 있는지 의심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조정할까요? 문서들을 모아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3명이 나눌 테니까요.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마음대로 재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제 딸에게 넘길 것인가요? 제가 유언서를 보여줘서 큰 아들이 행패를 부린 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나니 자식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의 50%를 기부하고 남은 50%를 나와 세 아들, 그리고 딸에게 각각 10%씩 나눌 것을 지시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 내용이었고 아들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자식들이 유 원장을 보고 파랗게 질려있는 사이 남편은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저는 유언 때문에 더욱 사이가 벌어진 아들들과 연락을 끊고 살던 집을 정리해 남편이 묻혀있는 곳 근처로 작은 방을 얻어놨어요. 옷과 가구 등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단출하게 나와서 혼자만이 꾸려가는 삶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그 방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유품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남편이 오랜 기간 혼자만 간직해온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곳에는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저를 만났던 순간부터 딸을 품에 얻은 일 그리고 전 장모가 찾아와 자신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정말 태평양보다 돈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일기장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아직도 죽은 아비 앞에서 유산을 가지고 실갱이하며 언성을 높였던 삼형제에게 그 일기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나가 똑같이 새 고원으로 만든 후 삼형제의 집에 하나씩 보냈어요. 아비가 죽고 난 후라도 마음속에 하지 못한 말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더불어 삼형제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똑똑히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저에 대한 오해도 풀릴 테니까요. 몇 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삼형제를 저는 남편의 무덤에서 제외하게. 어제 통한이 눈물 흘리며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온 세 형제에게 나는 그저 말없이 곁에 있어줄 뿐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떠난 것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 4가지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불효자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큰 아들의 눈물에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세 형제와 처자식, 심지어 막내딸까지 모두가 모여 죽은 남편의 영혼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하늘에서 이 풍경을 보고 있는 남편은 분명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돈만 생각하던 자식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물려받지 못하여 진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마지막 가르침을 매우 좋게 받아들였다. 진심으로 남편은 항상 나보다 한 수 위의 존재였다. 이제 난 손주들을 보며 행복히 살고 있어. 60대가 된 지금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